얼마 전에 미 국채 시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다시 노동을 치고 있어서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가 튀면은 한국도 금리가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가야지 고금리 시대가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라고 난리들 치고 있는데 주담대금리 계속 올라갈 건데 누가 자꾸 사라고 하냐. 그런 말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번 주 한 10월 4일쯤에 이 국채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5%를 넘어서서 4.81%까지 장중에 올라갔고,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해서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 왜냐면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장점은 예금을 하기가 좋습니다. 단점은 대출을 받기가 불리하죠. 그래서 대출 유동성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던 것들이 줄어든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회사도 돈 빌려서 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원래 경기가 침체되는 게 맞아요. 자산시장도 침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 그런데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요건은 있는데 경기 침체라는 내려야 되는 요건, 이게 지금 사라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니까 국채금리가 튄 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국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공급이 많이 나오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한 민간 업체에서 일자리 증가가 89,000개밖에 안 나왔다. 예상치가 16만 개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 떨어지고 국채금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국도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이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리고 일자리가 저만큼밖에 안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 상승이 동반이 덜 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 상승이 제한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들어가서 채권 가격이 다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번에 일자리 발표 난 걸 보니까 민간을 믿을 게 못 되죠. 33만 6천 개, 즉 예상치인 16만 개의 2배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경기가 굉장히 양호하다,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노동력 참여율도 그대로죠.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미국 경기가 고금리를 버틸 수 있다. 사실 미국 경기가요, 과거와 다르게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고금리 때 터졌죠. 이번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양호한 이유는 부채를 많이 줄였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디레버리징을 진행해서 부채를 많이 줄여놨고, 여기에 추가로 은행권에서도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풀고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풀고 하고 있던 동안에 미국은 DSR을 도입을 하고 은행권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쉽게 돈을 빌려줬다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죠. 바젤3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라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게 다시 증명이 되니까 떨어지던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고점 찍고 89,000개밖에 안 나왔대요 하다가 33만 6천 개가 나왔대요 하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다. 2년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3년채도 마찬가지고 5년채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10년채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더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미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국채금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또 한글날이잖아요. 오늘 또 쉬어가지고 아직 반영이 덜 됐는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반영이 되게 되면은 가뜩이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증가시켜 놓은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은행 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미국 역시도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미국과 한국의 차이. 그래도 미국 집값 오르는데요. 미국 집값 오르니까 한국 집값도 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심땡석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데, 미국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미국은 팬데믹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많았고요. 고정금리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됐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한 80% 가까이 됐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선 고정금리로 받은, 저금리로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집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20% 고정금리 중에서도 대부분은 한 5년 고정에다가 5년 이후 변동,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던 게 전세가. 코로나 때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던 사람들 많았죠. 이 전세가가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었죠.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었는데 이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속였지만, 결국에는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정부에서 금리 눌러놓으니까 전세가 지금 다시 또 반등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금리 다시 올라가면 전세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은 다 나온 거고. 이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긴축이 더 장기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물가 자극이 나오고 있죠.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왜 영향을 주느냐?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나서가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이란이 문제다. 그래서 원유의 중요한 수송 통로. 그러니까 우리 흑해 곡물 협정, 요게 종료가 되면서 곡물값이 칠 것이다. 왜 그런 상황이 되느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가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해서 전쟁 중에도 너네가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니까 수출할 수 있게 해줄게 했던 게 러시아가 했던 흑해 곡물 협정인데, 요 곡물이 그대로 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곡물 협정이 종료가 돼서 너 수출하는 것도 내가 이제 공격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수출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간다든가, 그러면 운송비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통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가 되면서 곡물값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란이 유가 수출의 중심적인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막히게 되면은 수출이 용이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벌써 전 거래일보다 3.9% 상승한 상황이 나왔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보통 유가는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중동 쪽에서 하는 거 보면 유가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감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여파까지 터지게 되면은 달러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국 물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국내의 물가는 더더욱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한국 국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4.8%를 돌파했을 때, 우리나라 아직 한글날이니까 아직 지표가 안 나왔지만, 그래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보시면은 그 당시에 채권, 주가, 원화가 다 한꺼번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미국채보다 한국채가 더 안전하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지금 미국이 긴축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덜할 뿐이지, 한국채보다는 그래도 미국채가 훨씬 더 안전하죠. 그 다음에 미국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는 소리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은 화폐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떨어진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고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위험자산인 주식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는 거죠. 즉 지금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한국 국채금리를 자극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한국 국채금리가 자극이 돼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밑에 따라오는 회사채, 은행채 이런 것들 다 올라가겠죠. 우리 레고랜드 사태 한번 봤었죠. 레고랜드 사태가 왜 터졌어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만드는데 보증을 해줘놓고서 우리가 못 갚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 그러면서 지방채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방채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거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채권들은 다 같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었다.
그러면 그 채권 시장이 요동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은행의 금리를 자극을 시킨다. 그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채가 아니라 국채가 이런 상황이고 레고랜드 여파는요 끝난 게 아니라 다 그때 수신 늘리고 채권 발행해서 막았던 것들 이게 1년 뒤에 지금 다시 터지고 있는 건데 이 여파까지 같이 겹치면서 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죠. 물론 그때 국채 요동 쳤을 때 10월 4일 이때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다시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안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조만간 금리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올해 금리를 더 안 올린다. 이런 상황은 거짓이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치고 있는데 문제는 환율 방어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년간 670억 달러를 환율 방어에 썼고 2021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그리고 올해 3분기는 어땠냐? 그러니까 7월부터 3분기죠. 7월에 3억 5천만 달러 증가했는데 8월에 41억 달러 감소하고 8월에도 감소하고 9월에도 감소하면서 2달 연속 감소를 했기 때문에 3분기도 외환보유액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세수 막는다고 끌어다 쓰는 게 외평기금인데 이 외평기금 20조가 어디서 나왔냐? 저기 환율 방어하느라고 푼 돈에서 달러를 풀고 원화를 받았으니까 그 원화가 늘어나서 외평기금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국내 달러가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달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용 외환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외환자금은 다 가용 외환자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통계가 발표되지 않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랑 달러 스와핑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랑도 엔화가 아닌 달러 스와핑을 하는 이유가 달러가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환율 방어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유가도 올라가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는 더더욱 자극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을 고점으로 11월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가뜩이나 주담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연 7%를 넘어섰는데 과거에 어땠어요? 과거 이맘때쯤에 7% 돌파한다고 해놓고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서 하반기 8%까지 돌파했었죠. 연말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10월쯤에 7% 초 나오다가 11월쯤에 갑자기 7% 후반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금리가 빨리 튀었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가계빚 올라가니까 은행에서는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상금리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계속 막았었는데 이게 정부 지침 없이는 저렇게 안 된다는 소리죠. 정부가 지금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왜냐면 IMF에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리도 계속 튀고 그 다음에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권에서도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대출 DSR 우회하는 수단들은 거의 다 막혀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제 금리 올라가니까 자금 조달 비용 훨씬 더 올라가서 기본 금리도 올라가고 여기에 가상금리까지 더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혹은 신용대출 금리 이런 거 찡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대출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불 예금이 많이 늘어나서 예금 대기하려고 하고 있죠. 금리 더 올라가면 예금하려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지금 빚 내가지고 집 사고 그래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이딴 소리를 아직까지도 짓거리고 있냐. 이미 떨어지는 단지들 수두룩 빽빽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반적으로 위기가 더 장기화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위험자산을 사라고 하냐. 누군가가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비싸게 팔아먹은 것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위험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장난질 칠 때 돈 잔뜩 벌어가지고 당신한테 빚은 다 떠넘기고 빠진 거고 당신은 그것을 다 설거지해주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